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양국의 무역 안보 관련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됐습니다.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는 기존 발표대로고 막판 최대 쟁점이던 핵 추진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 측에서 받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우선 핵 잠수함 합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핵잠 자체를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 전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핵 연료는 미국 측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배를 짓고 원자로도 이 대부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이 핵 연료만 제공하더라도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핵잠 도입은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역 통상 분야 합의 내용도 살펴보죠. 대미 투자 관련 내용도 그대로 남겼죠. 네, 앞서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 때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양국 정부 대표가 곧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 각서에 따라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외환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양해각서 이행이 시장 불안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명문화됐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원칙으로 강조해온 상업적 합리성은 이번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체결될 MOU 1조에 명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는 15%로 확정됐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책실장 브리핑 내용처럼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무역 합의 세부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를 15%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그간 100% 관세 등 불확실성에 직면했던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당장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인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 거란 뜻입니다. 대미 투자 관련해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총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2조 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2,000억 달러 투자 분야로는 조선과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적시해서 투자 분야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열어놨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5대5 구조가 유지되고 20년 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한국에 더 유리하게 비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MOU에 담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폭이 더 커지며 지수는 4,020선까지 밀렸습니다. 마감 직전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오후 들어 증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3% 넘게 떨어진 4,0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내다 팔고 있고 기관도 7천억 원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미국 증시 쇼크에 우리 증시도 타격을 받은 건데요. AI 거품론이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선 엔비디아가 3% 넘게 떨어지는 등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며 하락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종료됐지만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평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2% 가까이 내리면서 90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대장주들이죠. 10만 전자와 60만 닉스 모두 붕괴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체로 하락 중인데요. 반도체주가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4%대, SK하이닉스 7% 넘게 하락 중입니다. 또 간밤 미국 테슬라 주가 급락으로 2차 전지주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4%대, 삼성 SDI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은 5% 안팎으로 급락 중입니다. 반면 조선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5% 안팎 상승세에 중소형 조선주인 대한조선도 5% 넘게 상승 중입니다. 방산주인 현대로템도 0.5% 소폭 상승 중입니다. 이들은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협상안 팩트시트에 호재가 담겼기 때문인데요.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협상이 타결되면서 조선업종들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불확실성을 키우자 외환 당국이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치솟은 환율 탓에 수입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현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은 오후 2시 50분 기준 1,453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71원 90전으로 출발하며 상승세를 보이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 직후 방향을 바꿔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 통화당국 수장들은 오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참석자들은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국민연금,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안정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환율이 치솟자 수입 물가도 덩달아 뛰고 있죠. 네,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9%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인데요. 국제유가가 한 달 사이 7% 넘게 하락했음에도 환율이 뛰며 수입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암모니아 등 화학 제품과 1차 금속 제품 등이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크게 뛰었고요. 농산품 중에서는 소고기가 3.3%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입 물가 방향을 예단하긴 어려우나 고환율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안심 차단 서비스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선제적 위험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뱅킹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를 막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오늘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격 도입합니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에서 다른 금융사 계좌 정보를 보고 또 이체 등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편의성이 있어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널리 확산됐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이 부각됐습니다. 일례로 범죄자가 탈취한 정보와 위조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타 금융사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한 후 해당 계좌의 잔액을 무단으로 출금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긴급 상황 시 오픈뱅킹 서비스 일괄 차단이 가능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앱이나 은행사 앱, 영업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은행 앱에 접속하면 차단 가능한 금융사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금융사를 고르고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됩니다.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가 모두 차단됩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나면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송금이 전면 차단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 분쟁 사건은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정을 금융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공신력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직 판사를 중심으로 분쟁 조정위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일단 분쟁조정위원은 늘리기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현재 35명에서 더 늘리기로 하고 세부 위원들을 어떻게 꾸려가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감원 분조위는 3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본회의를 열 때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7명에서 11명이 참석하는데요. 35명 풀 자체를 더 늘려서 보험, 증권 등의 영역에서 현직 판사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을 더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언 규모는 미정이지만 위원들의 숫자 자체를 더 늘릴 것이라며 조정 결정력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더 있으면 전문성 또 공정성의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현 35명 위원 중에서 현직 판사는 1명에서 2명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3명인 전문의의 풀을 늘리고 소비자 또 금융업계들 위원회 추천 통로도 더 다양하게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분쟁조정위원을 더 늘린다는 건데 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조위원을 35명 이내로 규정한 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난해 9월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조위원 수를 60명까지 늘리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제 분조위 개선안을 정리해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사건에 한정해서 분조위 결정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표면적 구속력을 담은 금소법 개정안도 제출이 됐기 때문에 분조위 개편도 함께해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국내외 게임 팬들의 축제 지스타가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해외 게임사들의 신작 패싱은 여전했고 국내 주요 게임사도 불참하는 등 위상을 잃어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지스타에 돌아온 블리자드. 빈손으로 복귀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 해외 게임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인디게임 등 소규모라 구색 맞추기에 그쳤습니다. 평소 이제 페르소나나 이제 메타포 같은 시리즈를 좋아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신작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3년 만에 게임 대상을 받은 넥슨을 필두로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가 불참했습니다. 대부분 게임사가 참여해 신작을 쏟아낸 도쿄게임쇼나 독일 게임스컴과 대비됩니다. 비교적 한산한 B2B 전시장은 올해 21주년을 맞은 지스타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국내 게임사마저 필요에 따른 간헐적 참여로 기조를 바꾸면서 지스타가 위상을 빠르게 잃어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작한 지가 21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여타의 전시회와 똑같은 포맷으로 재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 모바일에 특화된 어떤 전시회만의 강점을 갖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스타는 게임사 행사 외에 B2B나 코스프레, G콘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면서도 해외 게임사 유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인지도 있는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명실공히 글로벌한 게임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게임사들마저 의무감으로 참여한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질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각 가정의 집값 격차가 최대 4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집을 가진 가구는 소유한 주택 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는데요. 자산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 3,300만 원, 1년 전보다 1,200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싼 집은 더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며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가액은 13억 4천만 원으로 8,500만 원 늘며 상승폭이 컸습니다. 하위 10%의 집값은 3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00만 원 쪼그라들며 격차는 44.7배로 커졌습니다. 주택 수도 상위 10%가 평균 2.3채를 가지고 있어 하위 10%보다 2.4배 많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똘똘한 한 채로 선호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핵심 지역의 가격들만 상승을 하고 기타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40대 이하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줄고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되며 주택 시장의 고령화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1년 전보다 8.7%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고 80세 이상은 10.2% 늘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집값이 근로소득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의 벽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1%인 961만 가구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무주택 가구 비중이 절반을 웃돌며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가 늘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높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근무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저 같아도 안 하고 실업급여 받을 것 같아요. 일하는 것보다는 적게 받아야 사람들이 일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노는 쪽으로 사용된 것 같으면 좀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 5일 40시간을 일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월 184만 원, 같은 기간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192만 원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8만 원 가까이 더 벌 수 있는 셈인데 실업급여는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도 매년 늘어 재작년 기준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최저임금의 80%를 75%, 70%까지 낮출 수 있겠지만 덜 받게 되는 사람들은 반발 같은 경우가 노동등에서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선 실업급여 기금이 8개월이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며 구조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배드뱅크 새도약 기금은 7년 이상 연체자만 지원해 정작 채무 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빠졌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정부가 이 틈을 메우기 위해 저금리 특례 대출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특례 대출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특례 대출인 새 도약론의 지원 대상은 7년 전인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해 채무 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에서 4% 정도입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으로 채무 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납니다. 새 도약론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증빙 자료와 주민등록 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7년 전 연체 발생 여부와 채무 조정 6개월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네, 금융위원회는 새 도약론 잠정 수요를 약 29만 명 정도로 추정했고 이 중 약 8만 4천여 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새 도약론은 3년 한시 운영하기로 하고 총 한도는 5,5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또 새 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도 함께 운영할 계획인데요. 새 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계약 효력이 인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었고 지정 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같은 경우에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시장이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